반갑습니다. 2023 고3 9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총평과 해설을 맡은 저는 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총평은 선생님이랑 앞에서 쭉 한번 진행해봤고요. 이제 해설은 바로 1번부터 쉬지 않고 20번까지 쭉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1면의 5문제들은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전략적인 문제들로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예상했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주셨나요? 자, 이제 우리 또 가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B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B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그리고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회의에서 급식 잔반 문제, 남은 반찬, 잔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왜? A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갖는 거였죠.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더 다양하다라고 본다. 여러분 이거 생소한 선지라고 느꼈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주 나왔던 아주 클래식한 선지 중에 하나예요. 정치 과정에 쉽게 참여하는 주체가, 정치 과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쓴 것뿐입니다.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더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근데 A에 비해 B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잘못된 설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달리 넓은 의미의 정치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먼저 체크해 볼게요.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 표현. 자, 이거 누구와 관련된 일이에요? 국가와 관련된 일이죠. 국가와 관련된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죠. 왜?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에서만. 그러면은 합쳐봅시다. 결국에 둘의 공통점.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을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5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따라서 1번은 어렵지 않게 정답 5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지도 생소한 거 거의 없었어요. 들어가 볼게요. 법치주의 유형 A, B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와 B가 일단은 어디에 해당할지 머릿속으로 조금 말랑말랑하게 생각해 두시고 제시문 한번 가볼게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서 권력이 행사되었던 이인치를 대신해서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되는 법치가 나타났대요. 그러나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들을 겪은 뒤 그 다음부터가 포인트죠. A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각성이 있었대요. 이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사람이 아닌 법만으로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정의에 합치되지 않은 법률은 법으로서의 본질을 결여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대요. 따라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서 절차적 합법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갖춘 B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럼 일단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등장한 거죠. 되셨나요? A와 B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입법자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적 법치주의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입법자에 의해서도 쉽게 말해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 개정하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한다라는 한계점을 형식적 법치주의가 갖는 거였죠. 따라서 2번의 정답 몇 번? 1번 끝. 이라고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에는 사실은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2번, 3번, 4번, 5번 선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그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죠. 법률이라는 형식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해 볼게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죠.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A와 달리 B는 이라고요?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3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우리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A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체크해볼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통치자에 의한 자의적 행사로부터 그걸 막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다 추구하는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법치주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니 어쨌거나 B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여기다 체크해볼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B와 달리라고 해놨잖아.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발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권. 그리고 평이했습니다. 평이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 쉬웠어요. 빨리 풀 수 있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 조항 중 일부래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기본권으로 치면 어느 기본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바로 자유권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설명이겠죠. 두 번째, 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었죠? 참정권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었죠. 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자유권의 성격 기억해보세요. 국가 권력의 행사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침해하지 마라고 하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그대로 옳은 설명 3번도 정답 1번.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 정도 맞췄으면 사실은 과감하게 넘어간 수험생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나머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나에 규정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수단적, 절차적 성격의 권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죠. 나는 참정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었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요 선지를 여러분 조금 주의해 주세요. 평이한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수능 완성 저기 실전 모의고사에 가잖아요. 실전 모의고사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게 막 카드 뒤집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서 그 카드에 딱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다에 규정된 기본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37조 2항 한번 떠올려 볼래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좀 37조 2항은 기억하자라고 했었는데 그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렇게 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앞에가 뭐라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능동적 성격의 권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참정권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나와 달리. 참정권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체크해볼게요.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사회권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었죠. 근데 다와 달리라고?
아니죠. 사회권이 해당하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3번의 정답 1번이라고 우리가 정답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발문에 나와 있죠.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나라는 제한헌법 1에 A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 합치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죠. A는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가 되는 거죠.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는 바로 국제평화주의였죠. 2번,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는 근거가 되는 거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3번,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평화통일 지향과 연결되는 거였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아 떠나야 돼? 문화국가의 원리를 찾아야 돼.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를 보호,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국가 원리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에 4번.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었죠. 선지 2번처럼.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에 4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1면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면의 마지막 문제 정부 형태 문제였는데 평이했습니다. 수월했어요.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일단 포인트죠.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고 행정부 수반을 누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만 보면은 자, 여기 이러한 특징.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그리고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 그럼 이러한 특징만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보이지만 이라고 해야겠죠. 그쵸? 우리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A와 B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되겠어요? 의원내각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 이제 여기다 체크해봐.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의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것 같은 요소를 보이고 있는 거래. 그럼 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설명이 그 사례가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와도 구분된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와도 구분된다.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갖고는 있지만 의원 내각제와는 구별된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되셨죠? 따라서 A, B, 가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들 정리해 보았고요.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에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지?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진행했던 친구들 순간 헷갈릴 수 있어. 순간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떠올려야 돼? 구름다리. 지금 전형적인 대통령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잖아. A랑 B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이 구름다리 한번 떠올려봐.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구름다리 있어 없어? 구름다리 없어. 그럼 행정부가 건너가서 법률안 제출할 수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건너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정답 1번. 요쯤 풀잖아요. 또 1번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맞나? 이렇게 풀었을 텐데 여러분의 펜이 가는 곳에 정답이 있을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혹시나 걱정이 된다면 2, 3, 4, 5번 보면 되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전형적인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죠.
그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행정부 수반은.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내각의 강요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요거 네 글자로 줄여볼래? 의회 의원의 각, 료, 겸, 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야지. 의회 의원의 강요 겸직? 구름다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름다리가 있는 거야. 자, 우리 그렇다면은 어느 요소? 의원 내각제가 되는 거겠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될 거예요. B와 달리라고요? 아이고, 잘못됐네. 됐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국회의 탄핵소추권.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요소에서의 견제수단이었죠. 대통령제의 견제수단. 따라서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와 해당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리되셨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몇 번? 옳은 것은 1번. 요렇게 찾아서 일면 문제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의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뭐 제시문을 쭉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정치 과정과 관련된 거였고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빨리 또 시간을 압축했어야 되는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단체는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아니죠. 왜요? 정책결정기구가 뭔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 정리되셨어요? 따라서 1번은 일단 잘못된 설명.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책안을 제안했대요. 자, 우리 정책안을 제안했다라는 거는 투입과 산출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투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정부는 이렇게 제안된 정책안을 반영해서 수립된 네모 정책을 시행했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거 투입과 산출 중에 그렇죠. 바로 산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2번 선지 읽어보자. 니은과 달리 티귿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이 된다. 정답 2번 끝. 됐지? 2번 끝. 자, 이제 우리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정치 외적 요소.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부분을 두 글자로 줄여봅시다. 바로 환경이죠. 자, 우리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산출뿐만이 아니라 투입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는 니은, 디귿 모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언론이 이런 식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과정과 쓱 연결시켜서 선지 하나로 혹은 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세트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리을 봅시다. 시행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평가래요. 언론이 이러한 다양한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이겠죠? 충분히 할 수 있죠.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평가, 미음은 보완된 정책안을 정부에서 다시 제안했대요. 정부에 제안했대요. 누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보완된 정책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 이것은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정리하면 리을과 미음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6번의 몇 번? 옳은 것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거 좀 어렵나 싶었을 텐데 풀어보니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례가 나오고 특히 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같아 라는 이런 느낌이 온다면은 또 순간 당황하고 그러니까 위축된 상태에서 문제를 맞닥뜨려요. 또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린 건데 나름 보이지 않는, 물론 실체는 당연히 있지만 우리 이 시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출제진들과의 나름의 기싸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밀리지 않고 승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나 여기 좀 약한데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할 수 있어. 차근차근 읽으면은 다 정답 나와 있어. 어차피 객관식이야. 객관식이라면 정답은 하나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접근해 봅시다. 동그라미 시장이 경유차 소유자인 갑에게 네모법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자
갑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대요. 갑은 소송 계속 중에, 여기가 포인트네. 갑은 소송 계속 중에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모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대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이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법원에 무엇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뒤에까지 잘 봐야 돼. 법원에 무엇을 했겠어요? 그렇죠. 저기 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겠죠. 일단 가에 들어갈 내용은 위헌, 법률,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포인트, 기각됐어요. 그러자 B에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나를 청구했대요. 일단 B는 뭐예요? 이 상황 뭔지 알겠죠? 재판이 진행 중이야. 이 해당되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어.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해야 했으나 법원에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바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겠죠. 정확히는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 나왔네. 이에 B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가에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은 없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라고 판단하였다. 됐어요. 여기까지. 끝. 자, 얘들아, 우리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을 모두 다 합쳐보니까 결국에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보는 거야? 위배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야? 요거 일단 체크해야지.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오는 선지니까. 일단 요 네 가지 원칙을 다 지킨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 아니, 위배하지 않았다. 쉽게 과잉금지의 원칙 잘 지켰다.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기본권이 제한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과하지 않았어 라고 보는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 위배하지 않았다 라는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면 분명히 선지 하나에 나옵니다. 일단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법원은 갑의 재청 신청 없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었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청구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아니죠.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과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이 상황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한 번 더 머릿속에 이게 쫘라락 정리가 되어야 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해당 재판에 적용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것을 가지고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되는 재판의 당사자, 즉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었죠. 따라서 2번은 잘못된 설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위헌 법률 심판 그리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아니 어쨌거나 지금 둘 다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되는 거겠죠. 가와 나 모두.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거 하나만 찾아두신다면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장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볼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 즉 헌법 개정안이 제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였죠? 그렇죠.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었죠. 어쨌거나 헌법재판소의 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7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 요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 집단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약간 뭐 당황하려면 당황할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이런 기출들에 의하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등장을 해요? 그렇지. 이렇게 뭐 A와 B는 정당과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요거는 그게 없어서 살짝 당황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이했어요. 제시문에 모든 걸 다 담고 있었습니다. A랑 B 먼저 찾읍시다. 집단의 특수이익 실현을 나왔네. 집단의 특수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A. 어디예요? 이익 집단. 구성원에게 유리한 정책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라는 점에서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B와 구분된다. 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대. 누가 해요? 그렇죠. 정당이 하는 거죠. 끝. A와 B 나왔다. 되셨나요? 혹시 우리가 마지막 봐봐. 이익집단은 공공의 이익보다 구성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공약을 지지한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A는 이익집단, B는 정당. 이렇게 되는 거겠죠. 끝났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이었죠. A는 이익집단이잖아. 틀린 설명.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정당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B는 정당이죠. 정답 몇 번? 2번. 약간 의심이 될 수 있어. 이게 왜 정답? 정답이지 뭐. 2번. 넘어가야지. 실제 시험이었다면. 빠르게 3, 4, 5 보고. 자, 우리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요거 체크해야 돼. 3번. 이게 우리가 문제의 정답은 맞췄을 거야. 근데 3번을 요거 여러분 꼭 체크해 주세요. 이게 평가원이 주는 우리에게 시그널을 막 주고 있잖아.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자, 이거 누구의 권한이에요? 국가기관 중에. 일단 A와 B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 이거 국가기관의 권한 중에 하나야. 어떤 국가기관?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그렇지. 국회의 권한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요건 좀 기억하자. 이제 국정감사의 의미도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되셨죠?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거 당연히 이익집단? 뭐 할 수 있죠. 구성원의 이익에 우선시되는 공약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거를 제공을 한다면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정당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가볼게요.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는 마지막이 이상하지. 국가기관 아니죠. 국가기관과 A, B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8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2번. 요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나름 평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번부터 순간 9번 나 모르는 내용 하나 있는데 나 안 한 내용 있는데 라고 갸웃한 수험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거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있었는지 9번 다 풀고 설명해 줄게. 요거 혹시나 9번 솔직하게 1, 2, 3, 4번이 아니라서 5번을 선택을 했다면은 개념의 빈틈이에요. 확실하게 5번이 맞지 라고 했더라면은 이제 뭐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은 나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1, 2, 3, 4번이 확실하게 아니니까 5번이라고 했다면은 개념의 빈틈 요건 좀 채워주셔야 돼. 어디서 채워주셔야 되는지 정확한 위치까지 설명해 드릴게. 가보자. 자, 일단 헌법기관 많이 나왔다. A, B, C, D. 차근차근 보자. A는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대. 여기다 체크.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렇지. 국회의 권한이지. 그리고 국회가 한 일,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대. 임명 동의안. 머릿속으로 탁탁탁 떠오르는 게 5가지 이렇게 탁 떠오를 거야. B의 장과 C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대요. 아직 여기까지 해서 B와 C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내용 봐야 돼. 이후 D에 의해 임명된 그러면은 B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D가 임명하는 거네. 그럼 D는 누가 되겠어요?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B 회장은 갑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대. 이거 우리 공부했어. 법원과 연결되는 거, 법원의 조직과 연결되는 거. 대법원장의 임명, 대법관의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알아. 국감, 대대, 헌이니까. 그런데 이 앞부분 내가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오케이. 됐어요? 그럼 B는 결국 누가 돼요? 어디가 돼요? 대법원. D에 의해 임명된 B의 장이 갑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을을 정당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E의 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여기까지 끊어오자. 일단 E 나왔다. 정당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E는 어디야? 헌법재판소. 이제 우리 마지막 시. 한편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됐네. 국회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이 있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 A, B, C, D, E 끝.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여기까지 있고 1번 옳은 설명했으면 곤란해. 자, 여기 잘 봐봐.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이 중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요거 임명과 지명 한 단어 한 단어도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다시 한 번 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먼저 체크할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일반 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이야. 이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행사하는 거였죠? 대법원장과 관련 없습니다. 이거 이제 진짜 시그널인가 봐. 왜냐면은 어디 갔어? 8번에 3번. 8번에 3번이 나왔고 9번에 3번. 우리 기억하자. 8번에 3번. 9번에 3번. 9월 모의고사 8월에 실시됐어. 8월에 3번. 9번. 뭔 말이야? 아니 이거 좀 기억하자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갖는다. 얘들아 8번에 3번 봐봐. 8번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국회의 권한.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 누구의 권한? 국회의 권한.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한다라고 나온다면 금방 눈에 들어왔을 거야.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놓으면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 자, 이제 우리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 선생님이 이번 2023 수능을 준비하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쨌거나 3번 C는 틀렸죠?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국회의 동의와는 관련 없었죠.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답 5번이야. 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문서주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은 해당되는 문서에 부서한다. 선생님이 부서를 일단 언제 알려줬냐고 미리 얘기해줄게. 선생님이랑 만약에 수업을 같이 진행했던 친구들이라면 수능 개념부터 개념 교재에 있다고. 개념 교재에 어디 있냐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나와 있어. 그 밑에 쓰여 있어. 됐어요? 대표적으로 거기 있어. 일단 다시 한 번 더. 국무총리는 이 문서에 부서한다. 내가 그때 부서 이렇게 설명했었어. 부가에서 서명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은 이 문서에 부가해서 서명한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번 저는 수능특강 교재에서 찾고 싶어요. 수능특강 교재에 우리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 5단원이지. 5단원에 수능특강 실전 문제 있잖아. 왜 우리 이렇게 수능특강이 기본 문제 있고 실전 문제 있죠? 실전 문제 2번에 제시문에 나와 있어. 지금 펴봐.
54쪽인가 그래서 수능 특강. 54쪽에 실전 문제야. 아마 거기가 2번에 이게 제시문에 나와 있어. 제시문에 그 제시문이 뭐였냐면은 이게 빈칸 뚫어가지고 국가기관 찾는 문제였어. 그때도 국무총리가 빈칸에 딱 나온다고.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온다고. 우리 제시문에 분명히 있잖아요. 연계교재. 꼼꼼히 봅시다. 정리되셨죠? 이제 우리 5번 나오면 안 틀릴 거야. 국정감사랑 국정조사도. 되셨죠? 따라서 일단 9번 언제 했는지 어디 나오는지도 설명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10번을 헷갈렸다면은 개념의 빈틈이에요. 좀 완벽한 개념의 빈틈. 요거 빨리 채워야 돼. 가보자. 갑과 을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중. 여기 포인트. 혼인신고 없이.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그 후 갑과 을은 다툼이 잦아져서 헤어지기로 하였고 그냥 헤어지자 라고 한 거야.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했대요. 을은 갑과 헤어진 후에 병과 여기다 체크.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 법률혼이네. 자,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서 B가 태어났다. 또한 을과 병은 혈연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했다. 여기가 포인트지. C를 어떻게 한 거야? 친양자 입양한 거야. 되셨어요? 한편 갑도 을과 헤어진 후에 정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 여기다 체크. 정과도 법률상 혼인. 그 후 갑과 정은 혈연 관계가 없는 이번에는 여기 양자로 입양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기야. 성년자. 일반 입양은 성년자 가능하죠.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그 대상이 될 자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정리되셨어요? 어쨌거나 성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일반 입양이고요.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으로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C는 친양자 입양된 상황. 요거 하나 체크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과 을 사이에서는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죠. 왜? 혼인신고 안 했잖아.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A는 갑과 을의 혼인 외의 출생자. 왜? 법률혼이 아닌 부부, 법률혼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잖아. 다시. 법률혼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거고요. B는 을과 병은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각각 인정된다. 2번 어쨌거나 잘못된 설명. 자, 우리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지금 친양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유지된다? 아니죠. 종료되는 게 특징이었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지. 갑과 정 모두 D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D를 대리할 수 있는 친권자로서의 권한. 선생님이 여기까지 체크해볼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D를 대리할 수 있는 친권자로서의 권한. 이 부분을 두 글자로 줄여봐. 친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친권의 내용 중에 하나에 이 부분이 있잖아. 됐어요? 자, 이제부터 법적 사고력으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입양했으니까 친자관계 형성되었으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 자, 친권은 누구에 대해서? 그렇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였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가 가진 권리와 의무였죠. 근데 지금 D는 성년자예요. 됐어요? 따라서 성년자에게는 친권이 없다. 이렇게 짧게 읽어보면 이렇게 해당되는 거. 따라서 옳은 거 4번이 되는 거겠지. 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친권은 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니까. 됐어요? 따라서 4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요게 포인트였어요. 여기. 되셨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자신의 친생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친생부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죠. 왜? 일반 입양이니까.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 몇 번? 옳은 것은 10번에 4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면의 마지막 문제 1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례래요. 갑은 을이 운영하는 전자대리점에서 고가 노트북 할인 행사를 보고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여기 포인트.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대요.
노트북의 수령과 대금은 다음 날 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노트북을 받으면서 이렇게 돈 주는 거. 그런데 을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대요. 그럼 계약 당시, 거래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거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았으니까. 자, 이제 우리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은 병의 동의를 얻어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병의 동의 없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을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취소권 행사가 배제,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거겠죠. 누구와 누구의 취소권 행사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 다 제한되는 거겠죠. 따라서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혹할 수 있어. 노트북을 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왜?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잖아. 따라서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4번은 많이 헷갈렸을 거야. 거래 당시에 이거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면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답 4번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미성년자와의 계약,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는 한 줄 한 줄 좀 꼼꼼히 읽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병이 을에게 계약을 추인했어요. 추인이 뭔데요, 일단? 추인. 우리 추인과 관련된 게 5번에도 나오니까. 일단 추인 한번 정리해볼까? 추인 어디 나오냐면은 수능특강 본문의 오른쪽에 날개에 나와.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해서 완전한 법률행위로 만드는 의사표시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니 어쨌거나 이거 한번 지우고 한번 생각해보자.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우리 철회는 정확하게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에 나와 있어요. 혹시나 개념의 빈틈이라면요. 펴놓고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한번 쭉 밑줄 치면서 꼭 꼼꼼하게 읽으세요. 대충 쓱 치지 마시고 이렇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이렇게 다시 적어볼까? 계약에 대한 이렇게 추인이 있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됐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물론 그건 전제 조건이고 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언제?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런데 병이 을에게 계약을 추인했더라면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는데 추인을 했다면은 철회할 수 없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 포인트. 여러분 개념 교재라든지 수능특강 펴두시고 그거 꼭 한번 확인하세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이 포인트가 바로 추인이었어요. 추인이 뭐였지?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추후에 보충해서 사후에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추인이라고 했던 거였죠. 갑이 을로부터 노트북을 수령했어요. 수령과 대금 지급 다음 날에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노트북을 수령했어요. 근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뭐 한 거야 쉽게? 노트북 해당되는 돈을 안 줬어.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기. 채무불이행이 뭔데? 그렇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갑이 을에게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해야 될 걸 쉽게 안 했잖아. 따라서 몇 번? 정답 11번에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던, 이게 이렇게 나와? 라고 생각했던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까다롭긴 했어. 하지만 법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였어. 와, 우리 법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민법의 기본 원칙에서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실감하고 체감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깨트리면 배상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법원의 기초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법적 가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책임의 예측 가능성을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약간 애매할 수 있어. 뒤에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나와 있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럼 가는 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실책임의 원칙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위험한 시설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이러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기업이 잘못을 증명하지 못해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증가했어요. 이에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위험도 부담한다라는 법원에 따라서 여기까지도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가해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됐어요. 고의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라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연결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해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바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부분은 어떤 민법의 기본 원칙과 연결되는 거예요? 계약 공정의 원칙과 연결되는 거죠. 지금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은 많이 헷갈렸지. 정답 일단 2번인데 2번 한번 가보자. 아마 2번 아니고 4번이라고 하는 수험생도 꽤 많았을 거야. 2번 일단 가볼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여기다 체크해야지. 공작물의 점유자가 지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배웠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일단은 우리 점유자 및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한번 떠올려보세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누가 책임져요? 점유자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유자가 나는 정말 공작물을 위한 손해방지 의무를 다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나는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나는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 했다. 라는 거를 입증하면은 어떻게 돼요? 책임이 면제되는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이때 점유자가 지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에는 어쨌거나 점유자가 지는 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니까 점유자가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점유자는 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작물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그런데 내가 관리 소홀 잘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2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죠? 자, 이제 우리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가 인정돼서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었죠.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연결되는 거니까 3번 잘못된 설명. 4번도 헷갈렸을 거야. 4번 가보자.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그 동물의 점유자가 지는 책임,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죠. 동물 점유자 책임, 나가 적용된다. 생각해보세요. 일단 요거는 잘못된 게 동물의 점유자가 지는 책임은 동물의 관리 소홀을 잘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동물의 성질이다. 뭐 그런 동물에 비추어서 내가 보관이라든지 관리를 잘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만약에 동물에 대한 관리를 잘했다. 주의 의무를 다 지켰다. 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한다면은 동물의 성질에 비추어서 내가 잘했다. 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점유자는 동물의 점유자 면책되는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면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요거 여러분이 좀 구조화시켜서 기억을 해주세요. 점유자가 지는 책임, 공작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면책사유 존재합니다. 동물의 점유자 책임, 면책사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내용 충분히 좀 법적 사고력을 가지고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이 내용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할게.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죠. 근데 가와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된 설명. 따라서 12번에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12번 어려웠어요. 2번과 4번 선지 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2번과 4번 선지 좀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13번. 와, 신선했어요. 민법과 형법을 비교할 줄이야. 하지만 충분히 또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니은 디귿이냐? 니은 리을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이걸로 막 헷갈렸겠죠. 가보자.
갑은 길을 걷다가 을과 시비가 붙어 다툼 끝에 을을 때렸고 이로 인해 을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을은 갑의 구타 행위가 A에 규정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갑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대요. 그럼 민법과 형법 중에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형법을 근거로 얘기했겠죠. 또한 을은 갑에게 B에 규정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면서 치료비 지급을 청구했대요. 그럼 결국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민법에 근거해서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A는 형법, B는 민법. 요거 한번 체크하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 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개인 간 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조금 더 정확히는 해당하는 법에 해당한다. 니은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체크해볼게.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알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나처럼 생각을 해보자. 타인의 물건을 훔쳤어.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자에게 타인의 물건을 훔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물건을 훔쳤으니까 이거 분명히 민법상 불법행위로도 한번 얘기를 꺼내볼 수 있겠죠. 이 책임져. 너 왜 이렇게 고의로 물건을 훔친 거니까? 너의 고의로 이게 물건을 훔친 상황이라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입었어.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민법을 근거로도. 형법을 근거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있죠. 너는 지금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에도 해당하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해. 범죄가 성립한다라는 데 대해서 가해지는 법적 제재,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따라서 민법에 의해서도 형법에 의해서도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A와 달리 B는 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디귿이 잘못된 설명이다 라는 방향으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리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결국 모두 다 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회구성원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재판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 선생님 저희 이런 거 배웠나요? 배웠다? 언제 배웠는지 알아? 1단원 정치와 법할 때 배웠어. 정치의 의미 공부하고 우리 법의 의미 공부하잖아. 법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 행위 시의 규범이고 재판 규범도 된다. 행위 규범이자 재판 규범이다. 행위 규범이자 재판 규범이다. 이 뜻이 되는 거겠죠. 둘 다 법이잖아. 따라서 리을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3번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1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제시문을 보면 알겠지만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A, B, C 일단 뭔지 우리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12살. 장난으로 옆집의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 자치게 하다. 아우 나빴다. 갑의 얘기는 이것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12살이니까 형사 미성년자 책임이 조각되어서. 두 번째, 경찰관 을은 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범인을 체포하였다. 이거는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는요. 을의 행위는 일단은 구성 요건은 인정되나 무엇이 조각되는 거예요?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A, B, C 다 찾았다. 됐지? 자, 우리 이렇게 찾아놓고 우리 마지막 사례 요거 한번 볼까? 정의 행위는 A, B, C가 모두 인정돼서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가 들어가야 돼요. 되셨죠?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고 1번부터 보자.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 세 글자로 줄여. 위법성. 선생님이 이것도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 책임의 의미, 행위자의 가지고 있는 법적 비난 가능성, 위법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 이런 거, 구성 요건,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꼭 외워주세요 라고 했고 꼭 이렇게 나옵니다. 위법성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네 글자로 쓰면은 정당 방위가 되는 거죠. 정당 방위는 무엇이 조각되는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였죠. A가 조각되는 사유 아니겠죠? A는 책임이었으니까 잘못된 설명.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건이 인정되는 행위라도 이게 포인트야. 나 이것도 지금 외우라고 했는데 또 나왔다. 야, 이거 외워놨으면 또 내 생각이 났을 텐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3번이죠. 여기가 많이 헷갈렸을 거야.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설명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 할 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비교해서 외워주고 정당 행위는 셋이 이게 딱딱딱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딱딱 외우자라고 했고 그 딱딱딱 중에 하나가 딱 나왔어. 자, 정당 행위 한번 해보자. 업무에 의한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끝. 정답 3번 외워두면 풀 수 있었던 문제. 됐죠?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책임 조각 사유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병의 행위는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아니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요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정.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 심신상실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가 들어가고 따라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4번에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면의 마지막 문제 1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식품회사 회사 직원인 갑은 상품 절취, 위생 관련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이에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갑의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대요. 아니 그러면은 동그라미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한 걸까요? 갑이 뭐라고 일단 주장했을까? 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신청을 기각했대.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에게 이렇게 말한 거랑 다름없겠죠.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라고 했겠죠. 되셨어요? 한편 A식품회사 직원인 을은 A식품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이에 A식품회사 노동조합은 을에 대한 해고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동그라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대요. 즉 부당 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했겠죠. 노동조합이 한 거니까. A식품회사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은 인용되었대요. 노동조합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것은 부당행위입니다 라고 했겠죠. 그게 인용되었대.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는 이것은 부당행위가 맞습니다 라고 한 것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조금만 유추해보자. 그럼 이에 대해서 누가 불복했을까?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은 갑이 불복했겠죠. 부당노동행위가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누가 불복했을까? 네, 부당노동행위라니 라고 사용자가 불복했을 겁니다. 갑은 불복하면서 무엇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중앙노동위원회에 갑의 주장. 이것은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겠죠. 사용자는 뭐라고 주장하면서 불복했을까요?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불복했겠죠. 됐어요? 불복했을 때 당시의 상황도 유추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갑과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갑과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여기가 포인트야.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지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거야. 둘 다 기각됐대. 갑은 뭐라고 했어? 부당해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 기각됐대. 부당해고 아니야. 사용자는 이렇게 얘기했겠지? 부당노동행위 아닙니다. 기각, 부당노동행위 맞아. 끝.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거 아니죠? 부당해고 아니라고. 1번 잘못된 설명 되셨죠?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 달리 을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죠.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볼게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지금 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한 거겠죠?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맞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맞습니다. 판정은 동일하다. 정답 몇 번? 4번. 찾아놓으면 쉽습니다. 찾아놓으면 금방 할 수 있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어요. 응, 부당해고 아니야. 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 제기할 수 있죠.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개이니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없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5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면의 첫 번째 문제는 형사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갑과 을 모두에 대해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대요. 판사는 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대요. 그리고 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거네. 이후 갑과 을 모두 기소되었으며 을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대요. 1심 법원은 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대요.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갑뿐만 아니라 을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고 을도 항소하지 않았대요. 물론 이 갑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갑은 당연히 관련 없죠. 이 내용과. 어쨌거나 을도 항소하지 않았고 갑뿐만 아니라 을에 대해서도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판결이 확정됐대.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청구해서 애초에 말이 안 되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그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당연한 절차로 열리는 거죠. 법관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거는 피해자의 신청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구속영장이 필요하겠죠. 법관이 사전에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3번 1심 재판 중에 을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속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어느 단계에서만? 수사 단계에서만. 따라서 1심 재판 중에는 할 수 없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가주하는 판결은 무엇이었죠? 선고유예였죠. 하지만 을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을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번이죠. 자, 우리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두 가지 요건은 모두 다 만족해야 돼.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돼. 구속되었던 피고인이라면,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일단 모든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그게 무죄인지 유죄인지 좀 이따 보자. 그 다음에 구금된 적이 있었어야 돼. 일단 요거는 가능해. 왜? 구속된 상태로 재판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무죄야? 을이? 을에 대해서는 지금 짠짠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집행유예는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유죄.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따라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 되셨죠? 16번의 정답은 5번. 자, 이제 우리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존을 위해 투쟁, 힘의 균형, 현실주의. 국제사회는 국제기구와 국제법 등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관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권력 관계보다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현실주의 관점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가볼게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국제규범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는 자유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을의 관점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정답 2번 끝. 됐어. 17번의 정답이 2번이야. 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 쉽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보는 거는 현실주의 관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설명이겠죠. 그런데 갑과 달리 라는 표현 잘못된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 예를 들면은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바로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겠죠. 그런데 을과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설득보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거. 힘의 균형에서 이 힘이라는 게 군사력, 경제력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즉 군사력의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주의 관점과 연결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7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A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고, 을은 B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조금 감이 와. A는 병으로부터 이삿짐 운반을 의뢰받았다. 그럼 A와 병은 계약을 체결했어. 갑은 A의 지시로 화물차에 병을 태우고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에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을과 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가 붙었대. 갑과 을은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경쟁하다가 세상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켜 건너던 정을 동시에 치었대. 이 사고로 병과 정은, 이거 갑자기 헷갈릴 수 있다? 아니 정은 부상을 입는 거 알겠는데 병은 왜 부상을 입지? 왜냐면은 갑이 병을 태우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병뿐만이 아니라 정에게도 손해가 끼쳐 있는 상황이에요. 되셨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병의 이삿짐이 파손되었대. 지금 병의 이삿짐을 이렇게 싣고 가는 중이었잖아. 병과 함께. 그 상황에서 병의 이삿짐도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여기까지 끊어. B의 정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지. 이거 선생님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사용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거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 아니, 쉽게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보자. 이거 수능 완성에 나왔어. 수능 완성에서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서 1번 문제 나왔다. 자, 다시 채무불이행을 쉽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야? 적법한 채권 채무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정과 비 뭔가 적법한 계약의 관계야? 채무 채권의 관계야? 관계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기억, 옳은 설명.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니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왜냐면은 당연히 이삿짐 운반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하겠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제 이삿짐을 파손시켜 주겠어요? 이렇겠어? 안전하게 파손되는 거 없이 제가 원한 시간에 맞춰서 운반해 주세요. 당연히 이걸 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겠지. 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아닌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우리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였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적법한 채무채권관계. 쉽게 계약을 맺은 당사자끼리였죠. 따라서 니은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됐다. 자, 이제 우리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A의 병에 대한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 무엇이 성립하는 거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한 거야. 병은 A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손해의 범위 안에는 재산적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 개념이었죠.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정에 대한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했구나. 을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는 거겠죠. 왜?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거잖아. 요게 성립을 했다라는 거는 거꾸로 들어가면은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성립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에 대한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이다. 자, 단서 조항 빨리 봐야 돼. A와 B는 조약,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또 실수로 너무 아쉽게 틀렸던 친구들은 여기 체크 안 했어.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 A, B가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구별돼야 돼. 둘 다 해당되는 특징이면 틀린 거야.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이야. 일단 우리 이 두 번째 거 먼저 볼래?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일단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거.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 중에 어디에 해당돼? 둘 다 해당되는 거지. 지금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이어서 이게 뭔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들어가면 틀린 거겠죠. 채점 결과 2점이래. 그러면 요거 맞았고 요거 맞았겠지. 우리나라에서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 B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체결 비준권을 가진다. 그렇지. 그럼 B는 조약. 어디와 구별되는? 국제관습법과 구별되는. 옳은 설명이 가에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불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왜?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규범으로 뿜뿜 효력을 내뿜는 거니까 1번 잘못된 설명. 2번 국내 문제 불관섭은 A에 해당한다. A가 아닌 잘못된 설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 어쨌거나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한계점이자 특징이었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B와 달리 A는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대로 옳은 설명.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설명 들어가야 돼. 근데 국제관습법과 달리 조약이 구별되는 조약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 아니죠.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들과 동등한 지위겠죠. 따라서 5번 해당되는 내용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9번에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빨리 봐야지. 자, 각국의 의회의원 정수는 8명으로 선거 우별. 그래도 총평 때 한번 살짝 얘기했었는데 막 많이 까다롭진 않았어. 왜 이런 표현들.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가 동일해. 이거 우리 기출 한번 떠올려봐요. 선거구별로 막 여기 100명, 200명, 100명, 200명, 막 400명, 200명 이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가 동일한 8개의 선거구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우리 그냥 선거구별로 몇 명이라고 가정하면 돼. 지금 표를 보니까 단위가 퍼센트야. 그럼 선거구별로 그냥 100명씩이라고 가정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이 조건에 어긋나는 거 아니니까. 단순다수 제도로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대요. 오케이. 각국은 가지역과 나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4개의 선거구는 가, 4개의 선거구는 나. 가 1, 2, 3, 4는 가, 나 1, 2, 3, 4는 당연히 나지역에 있대요. 최근 의회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이래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 무효표 없고 투표율은 100%이고 그냥 유권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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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득표율이 아닌 득표수로 봤을 때에도 같은 숫자가 나온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거겠죠? 우리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행은 A, B, C, D 각각 몇 개의 의석씩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져가 볼까요? 내가 너무 위에 썼구나. 네, 현행에서는 A, B, C, D 몇 개 가져갈까요? 그렇죠. 지금 8명인데 선거구 8개야.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되는 구조가 되겠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여기. 됐나요? 맞죠? 자, 그러면은 각각 A당은 4석, B, C당 0석, D당 4석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현행은 금방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뿐만이 아니라 2안도 있어.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재 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가 1, 2, 가 3, 4, 나 1, 2, 나 3, 4를 통합해서 선거구를 4개를 축소한대. 어떻게 한대? 가 1, 2, 가 3, 4, 나 1, 2, 나 3, 4 이렇게 통합한대.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그 다음에 가보자. 그 다음에 이제 한숨이 살 나올 때가 됐어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한 경우는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인을 공천한다.
한숨 쉬지 말고 일단 합쳐봅시다. 이게 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출에서는 막 1, 3 섞고 2, 4를 섞는데 그래도 1, 2, 3, 4, 1, 2, 3, 4 이렇게 섞으래. 우리 아까 그냥 100명씩이라고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득표수로 가정해도 같은 숫자 나오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80, 35, 20, 65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일단 숫자 먼저 쭉 쓰고 진행해 볼게. 3, 4에서는 가 3, 4에서는 120, 45, 20, 15 이렇게 나오고요. 나 1, 2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20, 45 헷갈린다. 이렇게 쓰자. 55, 80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마지막 40, 나 3, 4에서는 35, 25, 100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어? 2명이 당선 가능한 경우에는 2명을 공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명을 공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조금 옆으로 해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 1, 2 상황에서는요. 어쨌거나 지금 누구와 누가 한 석씩을 가져가는 거예요. A당과 D당이 한 석씩을 가져갈 거예요. 아니 A당은 만약에 2명이 공천되어서 나온다가 할지라도 어쨌거나 한 석만 가져가게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따라서 우리 이 케이스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가 1, 2에서는 A, D당이 한 석씩 가져가게 돼요. 되셨죠? 자, 근데 반면에 가 3, 4 선거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 A당 한 석, B당 한 석 이렇게도 가져갈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A당에서 2명의 후보가 공천되었어. 그리고 각각 50표, 70표를 가져갔어. 그렇다면 A당에서 2석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럼 적어보자. A당은 최소 몇 석? 한 석. 최대 2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B당은 최소 0석, 최대 1석까지 가져갈 수 있고 C당과 D당은 어쨌거나 가져가지 못하고. 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 1, 2 선거구도 한번 해보면요. 나 1, 2 선거구에서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명이 공천되더라도 어쨌거나 한 석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 0, 0, 1, 1. 마지막 나 3, 4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단 요 결과 나올 수 있어요. A당과 D당이 한 석씩 가져갈 수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D당에서 2명이 공천되었어. 이 2명이 50표, 50표를 가져간다면은 2석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A당은 최소 몇 석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0석에서 1석을 가져갈 수 있죠. B당은 어쨌거나 나 3, 4 선거구에서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C당 역시 가져가지 못하고요. D당의 경우에는 최소 1석, 최대 2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A당은 선생님 조금만 위로 올려서 한번 적어볼게. A당은 최소 몇 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네. 최소한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2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치? 최대한 가져가게 된다면은 4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이해되셨어요? 반면에 B당은요. 최소한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0석. 혹시나 최대한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맥시멈 1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C당은 뭐 어떤 경우에도 1석밖에 가져가지 못하죠. 반면에 D당은요. 최소한으로 가져간다면은 3석. 맥시멈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몇 석 가져갈 수 있어요? 4석. 요 결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A, B, C, D 이렇게 1안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적어볼게. 여기다 조금 올리고. 자, 우리 2안은요. 가지역과 나지역을 각각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든대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요거 통합. 요거 통합. 선생님 물론 지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싹 다 싹 합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가 1, 2, 가 3, 4, 나 1, 2, 나 3, 4 합쳤잖아. 그걸 이렇게 싹싹 합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조금만 밑에다 쓰자.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이거 미리 한번 계산해 봤는데 각각의 득표수를 우리가 앞에서 가정했던 숫자대로 한번 해본다면은 280, 40, 80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나 선거구에서는 60, 80, 80, 180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 여기서
그렇지. 일단 득표율을 구하래.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이 배분한대. 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곱해서 선생님 왜 4라고 써요? 8 아니에요? 아니지. 가 선거구에서 4석, 나 선거구에서 4석이잖아. 각각의 선거구에서 의석수는 4석씩이 되는 겁니다.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그 뒤에는 우리가 아는 거.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각각의 선거구에서 득표율 구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득표율 곱하기 4, 득표율 곱하기 4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은 뭐 이게 단순 작업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득표율 곱하기 4를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 0.8, 0.4, 0.8, 0.6, 0.8, 0.8, 1.8.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거. 정수만큼 배분하고 자녀 의석 몇 석? 지금 가선거구에서는 2석.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한 석씩 배분. 정수만큼 배분하고 지금 자녀 의석 몇 석? 3석. 한 석만 배분됐으니까. 자녀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우리 이 안에 따라서 A, B, C, D가 가져가는 의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은 몇 석 가져가요? 2석. B당은 2석. C당은 1석. D당은 몇 석? 3석.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1안, 2안까지 해서 끝! 끝! 됐어요? 조금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됐다. 가보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서 A당과 D당은 모두 다 과대대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 일단 우리가 과대대표가 나오면은 득표율과 의석률을 한번 따져봐야 돼. 근데 A당과 D당 현행에서 의석률 모두 다 50%예요. 왜? 8석 중에 4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득표율은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A당과 D당, 득표율 전체 계산해보면은 각각 32.5% 나와요. 결국에 현행에서 A당과 D당 모두 다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안 한번 적용해보자. 자, 우리 B당의 경우에는요. 득표율과 의석률 비교, C당도 득표율과 의석률 비교. 자, 우리 B당의 득표율은 20%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안 적용 시 B당의 의석률은 몇 프로가 나와요? 8석 중에 2석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12.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되셨죠? 2석이니까 25%. 25%라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다시 이안 적용 시 B당의 의석률은 25%입니다. 8석 중에 2석이기 때문에 득표율은 20%. 이 결과 나와요. 자, 이제 우리 C당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일단 C당의 의석률은 12.5%. C당의 득표율은 15%. 어디가 더 커요? 득표율이 더 커요. 됐어요?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되셨죠? 이렇게 풀고. 자, 이제 우리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적용 시 그대로 읽으면 돼. A당의 가지역 의석수는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을 때 얼마 나왔어요? A당의 가지역 의석수는 2석. D당의 나지역 의석수는 2석 나왔어요. 같네. 잘못된 설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적용 시 D당의 총 의석률은 몇 퍼센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8석 중에 3석이기 때문에 37.5% 나오는 거죠. 전국 득표율 D당의 경우에는 32.5% 일치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은 1안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천천히 가보자. 최대 의석수. A당이 1안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맥시멈은 4석이에요. 2안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총 의석수는 2석이에요. 동일합니까? 아니요. 동일하지 않죠.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당은 1안보다 2안 적용이 유리하고 B당은 1안에서 맥시멈 몇 석 가져갈 수 있어요? 최대 1석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2안을 적용했을 때는 2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최대한 가져가봤자 1안에서는 1석이었어. 그럼 2안 적용이 더 유리한 거 맞죠? 자, 우리 C당의 경우에는요. 1안, 2안 모두 현행보다 유리하다. 그럼 해보자. 현행은 몇 석인데? C당 0석. 1안에서는 어쨌거나 1석은 가져가. 2안에서는 1석은 가져가. C당은 1안과 2안이 현행보다 모두 다 유리하다. 뒷부분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마지막 20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2인 공천 문제여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는데 1안뿐만이 아니라 2안도 있는데 싶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거구별로 유권자도 동일하고 1, 2, 3, 4, 1, 2, 3, 4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서 문제를 조금 푸는 시간을 절약을 했더라면은 뒷부분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쭉 한번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8월인데 구몬데 8월에 실시됐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서 매직 때문인지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개념의 빈틈 계속 채워주시고 계속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해설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